더 나은 지식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서평 전문지 서울 리뷰북스. 서평지에 실린 내용 그 너머의 얘기까지 들어보는 리뷰의 발견 그 5번째 시즌의 4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뷰의 발견 진행을 맡고 있는 숭실대 정보사회학과의 정인관입니다. 오늘은 한국천문연구원 심채경 박사님을 모시고 세라 스튜어트 존슨의 푸른 석양이 지는 별에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매번 이제까지 뭐 4번째 녹음밖에 안 되긴 하지만 게스트분 모시고 매일 첫 질문이 코로나 시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것만 했다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꿔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0월에 리뷰의 발견 그때는 물론 이제 그 팟캐스트 음성으로만 녹음으로만 했던 때긴 하지만 그때 나오셨는데 네. 그 사이에 잘 지내셨는지요? 네. 그 사이에 뭐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아직 살아남아 있는 생존자의 삶을 살고 있고요. 예. 생존자가 훨씬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의 순서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콕하면서 잘 지냈고요. 여기 개편하고 나서 이제 다시 나오게 돼서 굉장히 새롭고 여기 같은 스튜디오였던 것 같은데 예. 지금 훨씬 더 분위기도 화사하고 좋네요.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는 아마 처음이실 텐데요. 좀 느낌이 새롭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오늘이 그 4번째인데도 굉장히 새롭다는 느낌을 매번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눌 책 서울 리뷰북스 5호의 심채경 교수님께서 서평으로 다뤄주신 푸른 석양이 지는 별에서입니다. 저자인 세라 스튜어트 존슨은 미국 조지타운대 행성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하죠. 그곳의 연구원입니다. 저자 소개를 보면 외계 행성의 생명 존재 여부 탐구가 주요 연구 분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류의 화성 관찰 그리고 탐사의 역사를 다룬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고백하자면 저는 아주 과할 못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 특히 천체하고 관련된 부분은 거의 그 포기하다시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과 관련된 교양 도서들도 별로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와 관련해서는 주로 저는 스타트랙, 스타워즈, 그렇죠. 최근에는 그래비티 이런 거 보면서 저렇구나 상상했고. 또 더 어렸을 때는 V 이런 영화나 스피시즈 이런 거 주로 이제 외계인이 인간을 침공하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차라리 외계에는 생명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만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자꾸 쳐들어오니까. 자꾸 쳐들어오고 괴롭히고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하면은 짧은 순간 떠오르는 것은 그 굉장히 광활함과 그래서 신비하다는 그런 건데요. 근데 또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공포나 두려움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게 엄습을 하는 것 같아요.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호기심, 기대, 공포 이런 것들의 공존이랄까요? 그래서 박사님 왜 이 책 이번호 리뷰 도서로 선정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책은 저는 이제 번역이 되기 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책이 출간된다는 소식과 함께 짧은 서평이 실린 거를 보고 책 제목을 보고서 이제 바로 그 서평을 프린트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서평만 프린트를 해놓은 채로 1년 동안 그 서평조차 읽지 못하고 있다가 번역본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후딱 샀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이 제가 좋아하는 SF 소설이랑 비슷한 제목이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단 관심을 가졌고요. 제가 그 커트 보니것의 사이렌스 오브 타이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제가 타이탄 전공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제목인데 패러디한 건가? 이러면서 관심 가졌다가 화성이구나, 실제 연구자가 하고 있구나, 에세이와 과학적 지식이 버무려져 있는 책이구나 이걸 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책이어서 자연스럽게 읽고 또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굉장히 명확한 이유가 있으셨네요. 보면은 이 책을 봐도 그렇고 늘 지구의 기원에 대한 궁금함,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또 우리가 과연 광활한 우주에 고립된 존재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바깥에 또 누군가가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호기심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우주로 향하게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앨런 머스크의 우주 계획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요. 또 보면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최근에는 광물 자원에 대한 관심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봤던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블랙 코미디이긴 한데 그 돈 룩업이라는 거 보면은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굉장히 좀 재밌게 봤는데 해성이 지구로 돌진하는데도 그 속에 실린 광물이 얼마이고 그것을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휴대폰 만들 수 있고 이런 계획에 골몰한 사업가 정치가도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가장 핵심은 그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멋있게 나오긴 하죠. 물론 좀 망가지긴 하지만 디카프리오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원에서 우주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게 천문학이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상상하는데 기본 바탕을 많이 제공하기도 하고, 이 천문학에 관련된 관심사가 그냥 학문적인 관심사를 넘어서서 문화나 이제 그런 영화, 뭐 노래 가사 이런 데도 계속 등장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좀 색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보려고 할 때 우주 쪽으로 좀 생각을 돌려보시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좀 넓다라고 하는 아주, 것도 많은 공간이죠. 예, 그런 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사실 저는 약간 처음에 그 제목이나 아니면 표지 이런 것들을 보고 뭐 저기 박사님께서 리뷰에 쓰셨지만 과학 에세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과학자가 쓴 굉장히 좀 서정적인 에세이다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막상 보고 나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이 책이 어떤 화성 탐사에 대한, 화성을 알고자 하는 과학자들의 노력을 굉장히 연대기적으로 이제 그려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마치 그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좀 식상한 표현이긴 한데 성공과 실패의 서사시, 뭐 연대기 뭐 이렇게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 탐사선 같은 것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수백 년 전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특히 19세기와 20세기에 걸친 노력들, 그 발견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자가 정확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화성 탐사선의 절반 정도가 실패한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아까 성공과 실패라는 거에 좀 그 워딩과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다룬 많은 사례들 중에 비교적 최근만 하더라도 뭐 로웰, 비슈니악, 피커링, 세이건, 우리 제일 잘 아는 칼 세이건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책에 나와 있는 좀 인상적인 사례를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책이 마치 화성 탐사의 역사를 이제 간략하게 훑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이 화성 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참여했던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여러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아마 이제 가장 재밌는 거는 칼 세이건도 직장을 잡지 못해서 굉장히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다. 분노하는 시기가 있었다. 이게 이제 저의 처지와 약간 오버랩이 되면서 저는 이제 눈길을 잠시 거기 줬었고, 사실은 이제 비슈니악이라는 과학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분이 아주 촉망받는 생물학자, 중요한 생물학자였는데 화성 탐사선에 보낼 자신만의 어떤 실험 도구를, 독창적인 도구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화성에 가서 흙을 이제 한 삽 떠서 한 줌 퍼서 거기에다가 배양액 같은 걸 부어서 혹시 거기 생명체가 만약에 아직 다시 이제 휴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있다면 다시 활동하지 않을까? 박테리아 같은 게 다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박테리아의 다시 활동하는 것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독창적인 실험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게 원래는 화성 탐사선에 실리기로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예산이 감축되면서 너는 그만둬. 이때 너는 그만둬가 아니라 이 관측기기는 그만둬. 근데 너는 필요해. 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인간적인 고민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안했던 장치는 버려지게 됐지만 이 탐사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더 조사를 많이 하려고 하다가 이제 남극에서 조난을 당하시는 그 천문학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에피소드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도전을 하고 있고 또 실패를 하고 있고, 때로는 그 실패가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로 다가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로부터 이제 그 다음 탐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 비슈니악이라는 학자의 이름이 화성에 있는 크레이터에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그 크레이터가 크고 작은 두 개의 크레이터 연달아서 마치 발자국처럼 구두 발자국처럼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두 발자국처럼 찍혀 있는 것에 비슈니악이라는 이 학자의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정말 이분의 발자국을 딛고 우리가 화성 탐사라는 먼 길로 간다, 이런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인 크리에이터이고 그분의 이야기가 이 책에 많이 나와서 저는 아주 반가웠습니다. 굉장히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오마주네요. 네, 맞아요. 외계 행성의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 ALH84001하고 네. 이제 남극의 앨런 힐에서 발견된 암석 얘기가 굉장히 좀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이게 정말 한편의 영화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네. 그것이 처음 1984년도에 발견됐을 때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다가 92년도에 이제 이런 게 있네라고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서 96년에 이게 사이언스지에까지 실리면서 대히트를 치고 대통령도 보면은 빌 클린턴도 마치 이제 우리가 드디어 어떤 과학 우주에 한 발 더 다가선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에 대한 약간 반박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결국은 잊혀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과학을 연구하는 것도 사실 이게 사회라고 하는 공기 속에서 연구되는 것이고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면 좀 재밌었던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90년대에 일어난 거잖아요. 92년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 90년대 후반까지 이렇게 일어났는데 사실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저기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인데 화성 관련된 영화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성 침공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고 그다음에 스피시즈라고 하는 공포 영화인데 이것도 있었고 뭐 미션 투 마스라고 이거는 실제 화성에 가서 그 화성인을 만나서 이제 주인공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화성의 유령들 이런 그 B급 영화들도 있고 이런 영화들이 나온 게 또 이 시절이더라고요. 결국은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문화에 미친 동시대적인 어떤 그런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좀 흥미로웠고요. 또 뭐 최근에 아마 또 이 영화들은 모르시더라도 2015년도에 나온 마션 영화나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박사님도 화성이나 우주 관련 영화들 좀 보시나요, 이렇게? 사실 저는 잘 안 보는데요. 이제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주에 관련된 영화가 전쟁 영화가 많아요. 누가 침공하거나 뭐 쳐들어가거나 이런 이제 액션 영화, 전쟁 영화가 많은데 저는 이제 싸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잘 보진 않는데요. 이제 그래비티나 퍼스트맨 같은 영화는 거의 다큐멘터리식으로 우주 공간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 또 우주 비행사가 얼마나 고립되고 외로운 환경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가를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같이 그 우주 비행사의 숨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이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영화여서 그런 종류의 영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고요. 화성에 관해서는 사실 세계전쟁이라는 아주 고전 SF잖아요. 화성인이 우리를 침공한다 이런 작품들이 초창기에 SF가 어떻게 탄생했는가와 좀 맞닿아 있는 지점이어서 그 소설 그리고 그 소설이 나중에 라디오 드라마로 만들어지면서 빅히트를 쳤거든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는 생각할 거리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그 톰 크루즈 나왔던 영화로 이제 연결됐죠. 연결되는 거죠. 보면은 과학자들은 그 과학적 사실을 살피려고 영화 볼 때 좀 거슬리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약간 센서를 꺼놔야 돼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시간이 휴식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데 뭐 약간 이런 것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뭐 과학자들의 호기심 그 무엇보다도 끈기에 굉장히 감탄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로버라고 이제 여기 보면 많이 나오는데 탐사차 같아요. 이거 여러분이 보면은 그 왜 우주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채집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런 조그만 차인데 그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거기. 근데 이제 화성에 간 로봇들 몇몇 이름 이 책에 보니까 실제로 큐리오시티, 이 호기심, 그 다음에 퍼서비어런스, 그래서 인내나 끈기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제 우리는 모르는 것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왜 그런가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제 실제 연구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끈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우주 같은 경우 이제 매개 어떤 데이터의 수집과 그 이제 행성 같은 곳으로부터 수집과 또 분석으로 이어진다면은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이랑 연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과학 뭐 이제 이런 곳에서 상상력의 공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이런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많아도 사실 부족한 거잖아요. 사실 늘 그렇지만 저도 뭐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부족한 데이터의 빈틈을 상상력이 얼마나 좀 채워주는지 어떤가요? 좀 그 부족한 데이터의 빈틈이 항상 생기는데 그것을 빈틈이 생기고 그것을 상상력과 호기심으로 충족시켜서 더 확장시켜서 보면 그 안에 또 빈틈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또 이제 데이터로 채우고 상상력으로 채우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천문학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허블 망원경일 거예요. 허블 우주 망원경이 이제 우리 지구
밖에 띄워놓고 우주 공간에서 이제 천체를 관측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우리가 그래서 허블 우주망원경으로부터 많은 지식을 얻었어요. 우리가 천문학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천체에 대해서 거의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되게 엉뚱한 일을 합니다.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얘가 관측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어떤 은하를 보겠다, 별을 보겠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를 보겠다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뭐 한 열흘 이상 같은 지역을 계속해서 관측을 했더니 그 안에 은하가 수백 개가 관찰이 된 거예요. 아주 희미해서 보이지 않았던. 그래서 그게 정말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몰랐던 어떤 빈틈을 우리가 상상력으로 여기도 빈틈인데 뭐가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면서 관찰을 해봤더니 거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우주가 또 숨어 있었다. 그게 이제 허블 딥필드, 허블 울트라 딥필드 이런 프로젝트로 계속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그런 빈틈을 찾고 또 채우고 또 찾고 채우고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예, 조금 엉뚱한 질문도 이렇게 잘 받아서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 책을 쭉 보면서 정말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들도 뭐 다 기억하기 어려울 만큼 맞아요. 수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보면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이제 우리가 요즘 말로는 약간 그 덕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과학적인 질문들에 몰입이 돼서 정말 거기에 자기 어떤 거의 그 일생을 바치고 심지어 아까 뭐 유신아 말씀하시면 이제 목숨까지 이제 걸고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결국 과학적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에 몰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답에 조금씩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저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구에 몰입할 때 바깥 세상은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또 실제로 여기 보면은 가족들과 연락도 줄어들 만큼 연구에 집중을 하고요. 바깥 일이 별로 궁금하지 않은 거죠. 관련해서 이제 한국의 어떤 과학자도 이렇게 적습니다. 나의 직업은 어떤 주제를 볼 만한 일이다. 또 저자든 의심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 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왜 믿는지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연구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소개한 한국의 어떤 과학자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그것만이 언제나 어디서나 진실이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인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답이 없는지 계속해서 의심하는 것,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익숙하시죠, 문장이. 그래서 아마 이미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심채영 박사님은 또 천문학자이시지만 동시에 굉장히 저명한 에세이스트이시기도 한데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문장들은 작년에 나온 에세이집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에 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라 존슨의 책에 보면은 과학자의 삶, 특히 여성 과학자의 삶에 대한 흔적들도 꽤 많이 묻어나 있어요. 특히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실제로 여기 보면은 그 세라 스튜어 존슨이 결국 그 변호사인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그 과정에서 같이 과학 연구도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사회학자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사회과학 연구에서도 보면은 여성 과학자들의 경력 단절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여성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결혼, 출산, 육아 이런 것들을 여전히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자도 이제 보면은 그 MIT 지도교수인 마리아 주버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박사님께서 쓰신 책에도 이제 여성 우주인인 이소연 씨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시선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박사님 스스로의 어떤 일과 육아에 대한 이야기도 적고 계십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읽으면서 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책 읽으면서도.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성 과학자가 자기의 일하는 그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런 점들이 좀 홍보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여성이라는 것을 빼면 과학자는 아닌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분이 여성일 뿐이지 그냥 과학자시고요. 이분이 하시는 일이 여성이라서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책 내용 안에 뭐 본인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에피소드라든지 본인의 지도 교수가 아이를 뭐 데리고 세미나나 학회에 가야 했던 일들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올 뿐이지 일반적으로 그냥 이 저자가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읽으셔도 충분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일하는 여성들 또 과학하는 여성들에 대한
조명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그들이 이제 여성으로서 받는 어떤 괴로움 같은 것이 누군가 당연히 주목해 줘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거를 이 책에서는 최소한 그냥 저자가 여성에게 자연스럽게 묻어놨구나 정도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런 점이 저는 더 마음에 들었어요. 네, 여성이라는 점을 너무 강조하지 않고 훌륭한 일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과학자구나 라고 조명해 주었다는 게 저로서는 좀 더 반가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 결국 앞에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우주과학이라고 할까 이런 걸 좀 가능성의 학문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저자가 이렇게 씁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야만 하는데 그것은 우주 어딘가에 발견을 기다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무척 흥분되는 일이지만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면 절망적인 일이기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 리서치로는 박사님께서 원래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 연구로 박사를 받으셨고 지금은 또 달을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에세이 보면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달을 연구하지만 살아서 달에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박사님께서는 그렇다면 달에서 무엇을 찾고 계시나요? 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저자분이랑 아마 이 저자가 책에서 쓰고 있는 것과 제가 책을 읽으면서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저의 인생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기는 해요. 저도 그러면서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졌고요. 달에서 저는 지금은 이제 달 표면에 있는 토양, 달의 표면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 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특성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우주 탐사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참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8월에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첫 번째 달 궤도선이 달로 가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 우주 탐사를 시작하는 지점이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앞으로 계속 달 탐사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상에서 망원경으로 달을 관측하는 것 그리고 탐사선을 보내서 달에 좀 가까이 가서 관측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요. 또는 달 표면에 착륙해서 거기서 주변을 관측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제가 직접 가는 것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누군가 좀 대신 가서 이렇게 저는 항상 이제 얘기한 게 약은 약사에게 탐험은 탐험가에게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데이터를 보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분석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왜 우리가 사람들이 변호사 생각해도 다 변호사는 법정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법정 나가는 변호사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런가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안에서 이제 주로 서류 작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보면은 우리가 인류학자면은 마치 인디아나 존스 생각하고 천문학자면은 다 무슨 마션이나 아니면은 뭐 옛날에 칼 세이건의 컨택트인가요? 뭐 이제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꼭 그렇지 않다. 그렇죠. 분업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박사님께서 쓰신 글에 보면은 국내에는 아직 화성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연구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재밌는데 저만 재밌나 봐요. 저희가 국내에 태양계 안에 있는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 자체가 많지 않고요. 제가 항상 하는 농담인데 식당에 예약하지 않고 가도 회식을 할 수 있는 규모라고 그게 이제 전국에 있는 행성과학하는 과학자들의 숫자이고요. 너무 작다 보니까 태양계 행성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화성뿐만 아니라 지금 수성을 제가 잠깐 하다가 지금 멈춰 있는데 화성이 없고 금성을 이제 좀 있으면 귀국하실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천왕성 잠깐 하다 말았고 해왕성은 없고 명왕성도 없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목성, 토성 좀 있고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 혹시 우리나라의 이제 행성과학에 내가 한 획을 긋겠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화성이 비어 있고 이제 몇몇 행성들과 천체들이 지금 아직도 주인을 못 찾고 비어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 연구로만 치자면 굉장히 블루오션이네요, 사실은.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께서 좀 그럼요.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면 국내 화성 1호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아직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아마 현실적으로 뭐 이제 전체적으로 천문학 연구자 숫자도 좀 적은 부분이 있을 거고 잘은 모르지만 아마 어떤 예산이나 어떤 지원의 문제 같은 것도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책의 번역 제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박사님 리뷰에도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책의 원제가 그 화성의 사이렌, 네. 세이렌이라고 할지 사이렌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어려워요. 예. 보통 세이렌이라고 하면은 호모의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근데 이제 오디세우스를 죽음으로 유혹하는 어떤 그런 이제 미녀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화성을 연구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어떤 매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것보다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리뷰에서 굉장히 잘 써주시긴 했습니다만은 화성을 별이라고 이제 제목에서 번역 제목에서 푸른 성향이 지는 별에서라고 한 건데 그래서 어떤 한 인터넷 서점의 댓글을 보니까 굉장히 어떤 사람이 아주 박한 별을 주고 이걸 써놨더라고요. 무슨 번역에 무슨 화성이 무슨 별이냐 그랬더니 거기 댓글에 출판사 담당자가 쓰신 게 본인들도 알고 있다. 화성이 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책이 에세이적인 느낌이 강한 책이라 문학적인 느낌을 주고자 붙인 제목이라고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박사님 에세이에서도 이제 어떤 지인 교사분이 초록별 지구라고 표현한 걸 가지고 이거 지적했다가 의존할 뻔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그렇고요. 또 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서의 부제를 번역하면은 이제 또 다른 생명의 세계를 찾아서 정도일 텐데 번역서 부제는 화성을 사랑한 과학자의 시간입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가벼운 과학 에세이 혹은 굉장히 서정적인 에세이 느낌을 주고 있어요. 번역서가. 그래서 박사님 리뷰를 보면 이게 일종의 약간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조금 사기, 페이크 이런 것 같은데 피싱 같은데 어떻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거 제목에 대해서 아까 하실 말씀 하시다고 하셨는데.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죠. 일단 사이렌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그 커트 보네거트의 그 책에서 아마 왔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사이렌이 계속 누군가를 유혹하는 존재이다 보니까 화성 탐사에 대해서 계속 실패하고 난관을 만나지만 계속 화성 탐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어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화성이 계속 날 부르는 것 같아. 이런 이제 고백적인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푸른 석양이 지는 별에서라고 번역을 했고 출판사가 제공한 그 책 소개에 보면 이제 끝에 조그맣게 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댓글에 달린 것처럼 어떤 문학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쓰셨어요. 저는 출판사에서 이게 틀린 표현이라는 걸 몰랐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데 그래야만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책을 팔 수 있다. 그래야 이 책이 독자를 더 많이 만날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하셨던 거고요. 그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행성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책 자체는 사실은 외계 생명 에 대한 것, 이제 우리가 우주생물학이라고 요즘에 부르는데요. 그런 지구 밖에 있는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것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그거를 아주 뭐 용어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과학적인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말 과학적인 사실 탐험하는 그 내용 자체를 소개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에세이적인 면모가 많지 않은데 그거를 강조해서라도 이 책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됐다라는 그게 출판사의 아마 의지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재밌어요. 미국에서는 이 책에 왜 이렇게 에세이 얘기 많이 나오냐. 나는 과학 얘기만 읽고 싶다. 이런 불만이고요. 근데 이제 국내 출판사에서는 이걸 번역하면서 이 책이 에세이다라는 면모를 자꾸 강조를 했다는 점이 미국의 독자들은 아마도 행성과학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수십 년간 들어온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에는 화성 연구자가 한 명도 없는 실정이고 아마 시장의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재밌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보면은 또 그렇다고 교양 과학서가 사실은 한국이 안 팔리는 나라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모 교수님의 과학 콘서트 그런 엄청나게 시리즈가 많잖아요. 그렇죠. 물리학 뭐도 있고 뭐 영화로 보는 과학인이 굉장히 많은데 보면은 이제 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팔릴 걸 걱정을 해서 또 이렇게 뭔가 서정적 에세이로 이렇게 뭔가 감쌀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한국에서 과연 과학 지식 혹은 과학에 대한 것이 소비되는 방식이 과연 어떤 걸까요? 그 코스모스도 사실은 재번역돼 나오면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판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코스모스가 정말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그 책이 그 코스모스도 안에 보면 과학적인 그 지식 깊이가 굉장히 깊고 또 범위도 광범위한데
그거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다기보다는 코스모스라는 책을 읽음으로써 어떤 우리의 지적 호기심, 우주에 대한 어떤 경의의 감정 이런 거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책을 만약에 지식으로 깊이 파고 들어간다면 너무 어려운 책이고요. 사실 이 책도 푸른 석양이 지는 별에서도 안에 내용은 굉장히 깊이가 있고 거의 논문에 가까운 수준인 단락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을 조금 비껴가면서 그냥 이러한 정도의 흐름이 있구나 정도를 이해하면서 읽는다면 조금 개론서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뒤에 보면은 각주나 뭐 참고문화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좀 그런데 이제 또 리뷰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과학 개론서로 봐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고백을 하면은 각주를 건너뛰고 읽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읽다가 조금 전문적인 내용 나오면은 그냥 글자만 이렇게 읽고 넘어가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보면은 과학적 지식의 탐구, 특히 이제 이런 천문과학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거나 혹은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한테는 각주가 오히려 좀 장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약간 출판사가 그래도 좀 정직하다라고 느꼈던 거는 이걸 아예 에세이로 감춰버리고 싶으면 뒤에 그런 것들을 아예 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나중에 굉장히 좀 어떤 특정 챕터를 빼버린다든가 최근에 번역돼 나온 책들 다른 책들 중에도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 좀 들었고요. 출판사가 이 책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높으세요. 이 각주를 빠짐없이 다 번역을 해주셨고 그 각주의 내용들 각주가 참고문헌 목록인 경우도 있지만 그냥 정말 설명도 있거든요. 설명도 다 번역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각주니까 번역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다 번역을 해주셨고 안에 있는 사진들이 있는데요. 원서인 사진이 없어요. 근데 번역본에만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그림의 그 그림 설명 캡션이 들어가 있는데 캡션은 출판사에서 넣어주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이 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적재적소에 적당한 캡션을 아주 잘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뭐 이런 식으로 에세이다 이렇게 홍보는 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에세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에세이적 면모를 느끼면서 각주를 뛰어넘으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또 저처럼 이제 이 책을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너무 가깝게 느끼기 때문에 행성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읽기에도 그런 분들은 이제 에세이적인 부분을 뛰어넘으면서 반대로 각주를 막 챙겨가면서 읽어보면 또 그 나름대로 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저도 각주 없이 한번 읽었는데 이제 기회가 되면은 각주까지 해서 이제 두 번째 읽을 때 아마 조금 더 편할 수 있으니까 만일 읽는다면은 각주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약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우리 뭐 칼 세이건 얘기 잠깐 나왔었지만 그 박사님 에세이 중에 보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한 번도 끝까지 읽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세요. 굉장히 자기 고백적인 말씀인데 저도 비슷합니다. 집에 두 권이나 꽂혀 있는데 사실 별로 읽지 않은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과학을 업으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논문을 읽는 것과 일반인들이 어떤 과학과 관련된 조금 대중적인 서적을 읽는 것 사이에 조금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과학하면 되게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게 중고등학교 때 어떤 입시 교육에 좀 약간의 폐해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좀 이해 못하면은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뭐 이런 좀 부담감 때문에 저도 좀 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독서 경험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책 리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다. 제가 나오신 분들한테 다 드리는 말씀인데 보통은 어떤 분들께 추천하고 싶으시냐고 물어보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여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 이 책을. 네, 되게 핵심적인 질문. 오늘의 핵심 질문이신데요. 이 책은 말랑말랑한 여성의 에세이로 읽고 싶으시면 X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과학적인 지식 많이 들어있고 여성이긴 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저자가 여성일 뿐이지 여성 과학자는 아니고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선배 과학자들 최근 몇백 년간의 화성에 관심을 가졌던 선배 과학자들의 그 히스토리가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 그리고 화성 탐사 역사, 그리고 천문학, 또 우주 생물학 이런 분야에서 좀 그런 분야의 개론서로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세라 스튜어트 존슨의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과학적 요소 중에는 틀린 것이나 완전히 사실이 아닌 것이 많다.
하지만 내가 보는 것은 답을 갈망하며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나가는 과학자이다. 성큼성큼 나아가시는 과정에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리뷰의 발견은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지원 및 제작되고 있고 2주에 한 번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세상은 좋아졌다 그런데 왜? 라는 제목의 리뷰를 써주신 서울대학교 홍성욱 교수님 모시고 스티븐 핑커의 지금 다시 개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심채랑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